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학문적 확신이 완전히 뒤집힌 여정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알파벳이 인류 최고의 문자 체계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네바 국제언어학회에서 한 한국인의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한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저를 600년 전 조선의 세종대왕에게로 이끌었고,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평등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한 문자가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세종대왕의 코드, 하버드에서 시작된 문자혁명.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문자 혁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알파벳은 수천 년간 검증된 인류의 최종 문자 체계입니다. 제네바 국제언어학회 무대 위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표를 마쳤죠.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버드 언어학과 교수 리사 윌로비, 그게 바로 저예요. 세계 언어 진화론의 권위자로서 제 발표는 항상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 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시아 대표로 참석한 한국의 젊은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영훈입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입니다. 리사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영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알파벳이 최종 문자 체계라고 하셨는데 한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또 자국 문자 자랑하는 사람인가 싶었죠. 학회장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한글요? 물론 들어봤습니다만 600년 역사의 지역 문자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영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글은 유일하게 설계된 문자입니다. 인간의 발성 기관을 연구해 만든 세계 유일의 과학적 문자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교수님, 모든 문자는 설계됐습니다. 특별할 것 없죠. 그때 한영훈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낯선 도표가 나타났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고문서였습니다. 이건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한 문서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은 문자가 없는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죠.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특별한가요? 모든 문자는 소리를 표기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표기 체계가 아닙니다. 음성학, 철학, 과학이 결합된 체계죠. 무엇보다 누구나 쉽게 배우도록 만들어진 유일한 문자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무시했어요. 흥미롭지만 학문적 중요성은 제한적이네요. 600년짜리 문자가 뭘 바꾸겠습니까? 저는 그저 또 다른 민족주의적 과장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영훈이 보여준 훈민정음 해례본 이미지가 자꾸 떠올랐어요. 문자가 단순히 소리를 적는 도구가 아니라 철학과 과학을 담을 수 있다니. 그건 제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영훈을 다시 만났어요. 그 문서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제 말에 한영훈은 환하게 웃었죠.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계 어느 문자도 가지지 못한 설계도입니다. 리사 교수님, 한글은 문자 그 이상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였던 제가 한 작은 나라의 문자에 매료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제네바 학회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영훈의 발표가 자꾸 생각났어요. 설계된 문자라는 개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버드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어느 날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한글 관련 자료가 있을까? 하버드 도서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동아시아 자료실로 향했죠. 사서에게 훈민정음과 세종대왕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윌로비 교수님, 조선 고문서 섹션에 몇 가지 있어요. 하지만 거의 열람되지 않는 자료들이죠. 저는 놀랐어요. 하버드에 한글 관련 자료가 있다니. 사서가 가져온 자료 중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문 번역본과 해설서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충격적인 구절을 발견했어요. 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 한자와 맞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이건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었어요. 백성을 위한 혁명적 결정이었죠. 문자에 계급타파 사상이 담겨 있다니.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밤새도록 자료를 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연이어 발견됐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과학자였습니다. 한글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우주의 원리를 담았어요. 더 놀라운 건 문자 창제의 목적이었죠. 백성들이 쉽게 배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 15세기에 이런 민주적 발상이 있었다니. 이건 문자학의 혁명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문자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구였다니. 제가 알던 서양 중심의 문자 역사관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 날 동료 교수 마이클을 만났죠. 마이클,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마이클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 그 한국 문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걸로 알아. 왜?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야.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로 설계됐어. 마이클은 웃었습니다. 리사, 갑자기 왜 그래? 너 원래 알파벳 우월주의자였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항상 그리스 로마 알파벳이 인류 최고의 문자 체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한영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하버드에서 훈민정음 자료를 찾았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혹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까요? 답장은 놀랍도록 빨리 왔어요. 리사 교수님, 한글박물관에서 다음 달 특별전이 열립니다. 공식 초청장을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저의 한글 탐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알파벳만이 최고라고 믿던 하버드 교수가 600년 전 한국의 문자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특별했어요.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공항에는 한영훈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리사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첫 방문지는 세종문화회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고문서 앞에서 저는 숨을 죽였죠. 이게 바로 세계 유일의 문자 설계도입니다. 세종대왕은 왜 발음할 때 입이 그 모양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연구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문자의 기원을 신화나 자연 발생적 진화로 설명하는데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설계됐군요.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다음 날은 한글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한글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말했죠. 이 아이들은 입학한 지 3일 만에 읽고 쓰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일이요? 영어권 아이들은 읽기를 배우는데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한글은 논리적 체계라 아이들이 원리만 이해하면 쉽게 배워요. 자음은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을, 사람 위의 철학을 담았죠. 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글 배우기 어려워요? 한 여자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선생님이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래요. 그림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건 제가 알던 문자 학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어권 아이들이 알파벳을 배울 때는 무작정 외우죠. A는 사과 애플처럼. 하지만 한글은 글자 자체가 원리를 담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IT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한글은 디지털 세상에 최적화된 문자입니다.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컴퓨터 코딩과 유사해요. 음성 인식에서도 정확도가 높고요. 저녁에는 한영훈과 전통 한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알던 문자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네요. 솔직히 답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3일 만에 읽기를 시작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한영훈의 눈이 빛났어요.
그게 세종대왕의 꿈이었습니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게 만든 문자죠.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버드 교수로서 제가 몰랐던 문자의 세계가 있었다니. 알파벳 중심의 서구 언어학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문 3일째, 저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프로젝트를 목격했어요. 한글을 기반으로 한 AI 언어 시스템 개발이었죠. 윌로비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연구소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다양한 언어의 음성 인식 정확도 비교 데이터예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글 기반 음성 인식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보다 월등히 높은 정확도를 보였죠. 왜 한글이 이렇게 정확한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하는 완벽한 표현 문자거든요. 게다가 자음과 모음이 논리적으로 조합되는 구조라 AI가 학습하기 좋아요. 이 말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한글의 이런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AI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구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한글 코드 프로젝트라고 부르죠. 그날 저녁 한영훈과 이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켰어요. 하버드와 서울대가 공동 연구를 하면 어떨까요?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을 AI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요. 한영훈이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실리콘밸리에도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실리콘밸리의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구글 AI 연구팀의 제이슨이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리사, 흥미로운 제안이네. 한글이 정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어 처리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어. 2주 후 하버드에서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대, 구글, 하버드의 연구자들이 모였죠. 저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코드입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미 알고리즘적 사고로 문자를 설계했어요. 구글 연구팀은 즉시 흥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감성인식 AI에 한글 구조를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한글 AI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하버드 내 제 연구실은 한글 기반의 감성 언어 분석 AI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리사, 이건 믿을 수 없어. 제 조교 마이클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한글 기반 알고리즘이 영어보다 감정인식 정확도가 23% 높아. 저는 결과를 자세히 분석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이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포착하는데 탁월했습니다. 특히 자음의 강약 차이가 감정 강도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었죠. 실리콘밸리에서도 좋은 소식이 왔어요. 구글 팀이 한글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을 테스트했는데 기존 시스템보다 오류율이 30% 감소했다고 했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과감한 선언을 했습니다. 한글은 코드다. 세계 최초의 AI 친화형 문자다. 이 말은 테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어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하버드 교수, 600년 된 한국 문자가 AI 혁명 가져올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글은 알파벳보다 더 정교한 문자입니다. 그 알고리즘적 특성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빛을 발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하버드 교수로서의 명성을 걸고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세종대왕, 당신의 창조물이 600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하자 예상했던 반발이 찾아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찰스 윈스턴 교수가 첫 공격을 시작했어요. 윌로비 교수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민족주의적 과대평가에 불과합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의 프랑수아 르누아르 교수도 가세했죠. 서양 알파벳의 역사적 공헌을 무시하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학계의 비판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처음엔 당혹스러웠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반박하기로 했죠. 하버드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었어요. 한글 문자인가, 코드인가? 많은 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시작했어요. 첫째, 문자 학습 속도 비교 연구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글, 알파벳, 한자, 아랍어 등 다양한 문자의 학습 곡선이었어요. 한글이 압도적으로 가파른 학습 속도를 보였죠. 한국 아이들은 평균 3일에서 7일 만에 읽기 기초를 습득합니다. 영어권 아이들은 평균 3에서 6개월이 걸리죠. 다음은 AI 인식률 데이터였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하버드와 서울대 공동 연구팀의 데이터입니다. 한글 기반 음성 인식이 평균 27%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설계의 과학성을 보여줬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이건 600년 전에 이미 음성학적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세미나는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어요. 옥스퍼드의 윈스턴 교수가 도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글이 세계 문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역사적 맥락 때문입니다. 한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였죠.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문자의 논리적 구조가 중요해졌습니다. 한글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세미나 후 TED 강연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 주제는 한글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문자였어요. 문자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권력의 상징이었죠. 강연을 시작했어요. 고대부터 문자를 통제하는 자가 지식과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이 패러다임을 깼어요. 누구나 쉽게 배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겁니다.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문맹 퇴치의 왕 킹 세종이라는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에서 트렌드가 됐죠. 영국 BBC는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윌로비 교수, 당신은 왜 서양 알파벳을 버리고 한글을 옹호하게 됐나요? 저는 알파벳을 버린 게 아닙니다.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된 거죠. 한글은 배우기 쉬우면서도 정확한 문자의 완벽한 예입니다. 이건 미래 문자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반발은 여전했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교육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문맹 퇴치를 위한 효율적 도구로 한글의 가능성을 본 거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동아시아의 지역 문자가 아니라 인류 문자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정표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제 학문적 명성을 걸기로 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지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한글의 뿌리를 탐구하기 위해서였어요. 한영훈이 특별한 여정을 준비했죠. 리사 교수님, 이번엔 경북 안동과 세종대왕기념관을 방문하려고 해요. 한글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안동은 한국 전통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한글을 어떻게 여성용 언문이라 낮춰 불렀는지, 그럼에도 한글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배웠어요. 양반들은 한자만이 진짜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지 학예사가 설명했어요. 한글은 암클이라 불리며 천대받았죠. 하지만 여성들과 서민들이 한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쓴 한글 편지와 일기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자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준 한글의 힘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라 사회혁명이었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세종대왕기념관에 도착했어요. 세종의 생애와 업적이 상세히 전시되어 있었죠. 한글 창제 과정을 재현한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영상 속 세종은 말했어요. 우리 백성이 글을 몰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니 내 그 안타까움을 견딜 수 없노라.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기술적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평등에 대한 열망이 만든 선물이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영훈이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감동했어요. 세종대왕의 마음이 느껴져서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문자가 권력의 도구였는데 세종은 문자로 백성에게 권력을 나눠준 거예요. 그날 저녁
한영훈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했어요. 한글은 기술이 아닌 사상이에요. 평등과 소통에 대한 믿음이죠. 한영훈의 눈이 빛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에요. 저는 결심했어요. 한영훈 교수님, 함께 책을 쓰고 싶습니다. 세종의 정신과 한글의 과학성, 그리고 미래 가치를 담은 책이요. 한영훈은 기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무슨 제목으로 할까요? 코드 세종은 어떨까요? 세종대왕의 코드가 현대 디지털 세상에 주는 메시지를 담아서요. 그렇게 우리의 공동연구서 지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버드로 돌아가 세종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세종학 문자, 과학, 민주주의의 융합이라는 제목이었죠. 하버드의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센터까지 설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글을 쓰면서 제 학문적 여정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실감했어요. 언어학자로서 저는 이제 한글이라는 렌즈를 통해 인류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영훈에게 제안서를 보여줬어요. 그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사 교수님,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문화 교류의 새 장을 여는 일이에요. 서울 마지막 날,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그 위엄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세종대왕님, 당신의 위대한 유산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모두의 보물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객관적 연구자가 아니라 한글의 가치를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코드 세종의 서문을 썼어요. 나는 한글을 통해 문자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았다. 그것은 소통이요, 평등이요, 인간 존엄성의 실현이다.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바로 학과장 마이클 스미스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제 손에는 한글론 과목 개설 제안서가 들려 있었어요. 마이클, 새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요. 한글과 세종학 문자혁명의 역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요. 마이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사, 그게 무슨 소리야? 동아시아 학과에서 다루는 주제 아닌가? 아니요. 이건 언어학의 핵심 주제예요. 한글은 문자 설계의 혁명적 사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요. 마이클은 회의적이었어요. 교무회의에서 통과될지 모르겠네. 하버드에서 한국어 문자만을 위한 과목이라니.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국어 문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류 문명에서 문자가 갖는 의미, 그리고 미래 기술과의 연결성에 관한 과목이죠. 2주 후 교무회의가 열렸습니다. 15명의 교수들 앞에서 제 제안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죠. 한글은 세계 유일의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음성학적 원리를 적용했어요. 그 결과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췄죠. 고대 언어학 교수인 제임스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 알파벳이나 라틴 문자가 아닌 한글을 특별히 다뤄야 하나요? 알파벳은 자연 발생적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반면 한글은 의도적 설계의 산물이에요. 이 차이가 AI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으로 AI 연구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글 기반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그래프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낭독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맞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누구나 쉽게 배워 일상에 편히 쓰게 하고자 함이니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종의 말에 담긴 인간애가 저를 감동시켰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회의장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몇몇 교수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고대 문명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이야기가 아니군요. 인류 지식 민주화의 역사적 사례네요. 투표 결과는 12대 3으로 과목 개설이 승인됐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버드에서 한글 전용 과목이 정식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첫 수업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30명 정원의 강의실이 꽉 찼어요. 놀랍게도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600년 전 한국에서 일어난 문자혁명의 여정을 함께 할 겁니다. 저는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수업이 아닙니다. 인류가 어떻게 지식을 민주화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래 기술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는 여정이죠. 칠판에 처음으로 한글을 썼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각 글자가 어떻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는지 설명했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특히 컴퓨터 과학 전공 학생들이 한글의 조합 원리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이건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 같아요. 한 학생이 외쳤습니다. 기본 요소들이 논리적으로 조합되는 구조잖아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수강생이 늘어났어요. 원래 30명이던 정원이 50명으로 늘어났고 청강생까지 포함하면 70명이 넘었죠. 하버드 역사상 언어 관련 선택 과목 중 가장 높은 수강률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언론도 주목했어요. 뉴욕타임스는 하버드에 부는 한글 열풍 600년 된 문자가 AI 시대의 새로운 통찰 제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학기 중간, 저는 한영훈을 화상 강의로 초청했어요. 그는 학생들에게 한글의 철학적 배경을 설명했죠.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천지인 철학이 담겨 있어요. 아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날 저녁 학장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윌로비 교수, 당신의 한글론 과목이 놀라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하버드에서 한글이 정식 학문 분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6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새롭게 꽃피우고 있었어요. 유네스코 국제문해력의 날 행사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을 때 저는 이것이 한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연단에 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저는 600년 전 한 왕의 꿈이 어떻게 21세기 문해력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쉬운 학습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문맹 퇴치 프로젝트에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어요. 가나의 시골 마을에서 우리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원리를 적용한 현지어 문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기존 방식보다 학습 속도가 3배 빨랐죠. 이어서 인도네시아 외딴 섬의 사례도 보여줬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 원리를 응용해 현지 언어에 맞는 새로운 표기 체계를 개발했어요. 문맹률이 1년 만에 30% 감소했죠.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글자 자체가 아니라 그 설계 철학에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세종대왕의 철학이요. 연설 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다가왔어요. 윌로비 교수님, 당신의 연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세종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유네스코의 공식 지원을 받아 교육 소외 지역에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문자 교육을 확대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첫 시범 사업은 아프리카 5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지 언어에 맞게 조정된 세종식 문자 체계를 개발하고 교사들을 훈련시켰어요. 6개월 후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맹률이 평균 25% 감소했습니다. 현지 책임자의 보고였어요. 특히 여성과 노인들의 학습 속도가 놀랍게 빨라졌어요. 이 소식은 전 세계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세종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프로젝트가 성장하면서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인도 시골 마을에서 노인들이 처음으로 글을 읽는 모습,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며 기뻐하는 모습. 이런 경험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저는 세종대왕릉 앞에 섰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했어요. 세종대왕님, 당신의 꿈이 6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 TED 글로벌 무대에 섰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인이지만 세종대왕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인류애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문자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전설적인 발언으로 기록됐고 수백만 명이 시청한 영상이 되었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세종학연구소 설립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현대기술과 교육에 적용하는 연구기관이었죠. 놀랍게도 하버드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승인했어요. 저는 개소연설에서 말했어요.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 민주주의라 부르는 것의 본질을 말이죠. 세종학연구소는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AI 언어 모델, 문해력 교육, 디지털 포용성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를 내고 있어요. 유네스코는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21세기 문해력 솔루션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세종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최근에는 코드 세종 600년 된 혁신이 세계를 바꾸는 방법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한영훈과 공동 저술한 이 책은 30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오늘 저는 제 연구실 창문 너머로 하버드 캠퍼스를 바라봅니다. 벽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제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리사 교수님 덕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사. 세종 프로젝트가 우리 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어머니. 이 모든 여정이 제네바 학회에서 한 한국 교수의 질문으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한글이라는 600년 된 문자가 제 인생을 바꿨고 이제 저를 통해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류의 가치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요. 세종대왕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혜를 세계와 나누는 작은 다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문자는 이미 세계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혁신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세종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올게요.